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귀국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요. 못다한 사과부터 하세요.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6.25 전쟁 73주년인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를 미중 대리 전쟁이라고 주장한 책을 추천해 지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북한의 침략 전쟁 아니었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자, 그럼 정치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장마 얘기부터 좀 해보죠. 전문가 연결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궁금한 게요. 보통 네. 우리가 예년에 장마라고 하면요. 뭐 네. 제주 그리고 남부지방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중부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장마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마하면 전형적인 장마는 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제주도에서 한 사나흘 머물다가 또 남부지방에서 한 2, 3일 머물다가 이제 중부까지 확대가 되는데 올해는 어제 장마가 제주에부터 시작되면서 남부, 그다음에 중부까지 동시에 시작한 그 50년, 최근 50년 만에 한 7번 이렇게 동시에 시작한 해였는데 예. 올해가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자연재 현상은 예. 그게 전형적으로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오. 그냥 저는 너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드물긴 하지만 뭐 크게 특별한 이유나 고민할 바는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요. 네. 올해 장마가 지금 한참 전부터 예고됐는데 이른바 네. 역대급 장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 지난 5월부터 계속 그 엘니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면서 올여름을 굉장히 괴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저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기후 변화 속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여름에 비 많이 오고 더웠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더 심화됐기 때문에 오. 그러한 폭염, 그러한 그 폭우, 또 태풍이 더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던 그런 보통의 여름, 그거보다 더 더운 여름, 예. 이런 그 여름이 될 거로 전망합니다. 혹시 장마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태풍과 같이 합쳐질 가능성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가 어제 시작했지만 대략 적어도 한 달 지속이 되거든요. 예. 7월 중순까지 지속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충분히 태풍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오. 그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역시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겹치면 장마 때도 비 많이 오고 태풍 때도 많이 오는데 예. 더 비가 더 많이 오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비가 많이 올 건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또 걱정되는 건요.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굉장히 잦았거든요. 그래서 피해도 컸는데 올해도 이에 대한 걱정과 대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작년 그 8월 8일 그 지하 집에 살다가 예, 반지하. 는데요. 반지하. 예. 예, 예.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역시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높아졌거든요. 예. 공기가 따뜻해졌다는 얘기는 1도 상승하면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4 내지 7%가 많아집니다. 예. 이 많아진 수증기가 폭우의 원료, 비의 원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아직 그 8월까지 안 됐지만 올해 6, 7, 8, 9월 상순까지는 폭우,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장마 이거 언제까지 갈 거로 좀 예상하십니까? 네, 통상 전형적인 장마는 대개 6월 중순에 시작해서 7월 중순에 끝나거든요. 예. 근데 올해 6월 중순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마라고 해서
매일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예. 오늘 또 지금 일시 소강 상태에 들어서 이 서울 비가 그쳤거든요. 예. 그런데 중부 어딘가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 첫 장마 전선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예. 일시 장마 전선이 소강 없어졌다가 다시 또 28일부터 형성이 돼서 예. 7월 1일까지는 예. 우리 이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비가 여러 날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야간에 예. 그 어떤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장마 기간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비가 잠시 소강하게 들더라도 예. 다시 오늘 밤도 역시 어딘가에서는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 또 반지하 이런 데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장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속보가 들어왔네요. 지금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요.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역시 예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법원으로 간 거죠. 그리고 뭔가 또 심사를 받는 과정 뭐 이런 게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내일 언론들 오늘 저녁부터 이 내용 좀 꽤 다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검찰 지금 50억 클럽 수사 진행 중인데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정치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봅니다. 자, 2명이 나와 있죠? 근데 키워드가 제외긴 제외인데 영 불편한 제외라고 키워드가 돼 있군요. 지난 주말이었죠. 토요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 일요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몇 가지 얘기지만 그중에서 인상적인 게 다시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거 의미심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을 받는데 즉답이 안 나와요. 한 3초 정도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갔어요. 아무리 봐도 표정상으로는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화면 있습니다. 질문, 요 내용부터 좀 보죠. 이게 좀 약간 후일담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할 때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일부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그래요. 공항에 마중 나가는 게 어떠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진 않았답니다. 뭐 거절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요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전화 통화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부 정도 묻는 전화 통화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유선상으로 재회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런 게 좀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럼요. 다음 문제 하나가 좀 나갑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낙연 귀국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심정은 과연 어떨까? 이 마음속에 지금 물음표가 있죠? 큰 물음표가 담겨 있는데 몰라요. 이재명 대표는 알지만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를 겁니다.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지점이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이 시점에 들어와서 불편한데 예. 아무래도 내가 불편한데. 포용하는 큰 정치 통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은 안 내키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예. 지금 그 경선 때 여파가 좀 아직은 완전히 여파라 하려면 뒷이야기가 사실 나왔던 거예요. 대장동 사건마다 거기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용희, 예. 정의사의 김용인가가 지금 경선 때 이야기가 소환됐단 말이에요. 뭐냐? 2021년 2월 달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광주 돌고 있는데 돈 필요하다. 경선 자금 요구해 20억 요구했다는 게 유동규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나왔단 예. 말이에요. 예. 8억 얼마나 넘어갔다는 거고. 예. 2021년 2월은 이재명 지사 시절이고 후보 등록하기 전이에요. 그때부터 이재명 팀은 약한 광주 호남에 집중했던 거예요. 나중에 진짜 경선은 9월 달에 열린다고. 광주 경선. 일찍 들어가서 자신들이 가장 약한 광주에 흔히 하는 말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제 느낌은. 예. 두 번째, 송영길 대표가 될 때 이낙연 당시 후보가 밀었던 전 총리가 밀었던 홍영표 의원대 이재명 지사가 미는 송영길의 대리전쟁 때 뒤에 나왔지만 돈봉투가 오고 간 예.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을 미국에 있던 이낙연 씨가 몰랐을 가능성이 없고 아마 상세하게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대선, 경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결정적인 대표 경선 때 내가 이래서 당했구나는 생각을 함직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 하는 같다. 거죠. 그렇게 보니까 예. 저 대목을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왜 모르겠어요. 나가기도 뭐하고 나가면은 공항에 나가면 예.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고 안 나간 거고 그런 모습 연출하기 싫으니까 지금 아마 착잡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예. 이미 당내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를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정리를 끝냈다. 그게 뭐냐? 혁신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려놓은 게 앞으로 있을 당내 쟁투에 대비한 당내 정리 작업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복잡한데요. 뭔가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영 불편하고 내키진 않는데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뭔가 좀 난 준비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 이게 막 섞여 있다는 것 같으네요. 지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인 전영기 의원.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모습도 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도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논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단한 측면에서는 글쎄요. 뭐 단순히 치열하다는 걸로도 부족했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예.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요. 결국에는 대승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 찾은 것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돌파구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를 출범과 동시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대장동 수사 1년 동안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노력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왔던 것이고 예. 지금 민주당이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코인 사건 등을 통해서 예.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텐데 사실 지금 타이밍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와서 예. 만약에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면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국민들께 새로운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불편한 점이야 있겠습니다만은 예.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 맞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백지장도 맞들어야 될 시국이다. 그러니까 같이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걸 풀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 같으네요, 지금요. 그렇죠. 좀 전에 심성본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예. 왜 지금 들어왔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불편한 감이야 예. 언제 들어와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두 분이 굉장히 리더십 차이가 크거든요. 예.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대통합을 이루고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예. 두 분 다 국민들께서는
새롭게 보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긍정적으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아마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약간의 소망도 곁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이른바 친낙계 정치인이나 꼽히신 분들이요. 오늘 참 언론에 정말 많이 출연해서요. 정말 많은 얘기와 전망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리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또 뭔가 얘기를 좀 곁들입니다. 몇 명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낙연 악마화가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진행이 됐거든요.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충정이죠.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낙연 악마화에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여름철 맛있는 수박 한 입을 베어 먹을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치욕적 상황이 민주당에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수박왕으로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왔기에 민주당의 내적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전 대표의 귀국을 대장동 문제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가 과연 민주당 내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앞에 딱 놓인 거는 물론 어느 정도 뭐 사람들 호응하고 있지만 실제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예전보다.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거의 뭐 한 자리에서도 약간 뭐 5% 밑쪽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올리는 게 중요해요. 본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경쟁 구도가 되죠. 정구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마지막 영상에 등장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 구도가 되려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자, 여기서 네 분께 스피드 OX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귀국하자마자 이 집이 종로에 있는데 그 근처에다 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대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걸어주세요. 스피드입니다. 빨리 걸어주세요. 조영기 의원은 세모시군요. 세모가 없어서 그냥 가운데를 들고 계신데 그냥 조영기 의원 들고 계세요. 그냥. 네. 자, 일단 그러면은 대조적인 답변하신 두 분이 계신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하고 김두수 전 총장님은 달라요. 우선 정혁진 변호사는 대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가 민주당에 이낙연 전 대표 말고 과연 누가 있는가? 근데 지금 정구택 부원장은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이거 어렵다라는 쪽인데.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른 거죠. 근데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대체할 만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책임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후보가 돼서 진 사람은 이재명 그 지금 대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나도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후보였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을 얘기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스스로 다음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된다. 될 수도 없고. 그러면 누구냐?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건 나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스스로가 내가 대체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X를 선택하신 김두수 전 총장님, 그러니까 대체제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데요. 예, 뭐 이낙연 전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되고 싶을 건데요. 현재 대선이 치러지고 난 이후 지금의 정세와 이 민주당의 지형에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대체할 새로운 당대표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당대표를 내려놓으면 누가 이걸 대체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뜨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맡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냐면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로 봐서 이재명 당대표 지지율이 77.7%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당시의 당의 어떤 당원들이나 이런 기대가
그쪽으로 모아졌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통해서 일종의 썰물처럼 물이 빠져나갔거나 또는 흘러간 물이거나 이 어디 중간쯤이거든요. 아, 물이 이미 다 빠져나갔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시 민물이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은 이낙연 대표가 또 도전할 거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선 직전에 그 1월 달부터 예. 당 대표를 이제 놓기 직전에 사면론부터 나와서 그때부터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지지율을 아직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세력이나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정도로 어떤 그 리더십을 회복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이제 중간, 그러니까 세모를 고르신 거예요. 약간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라고 보신 거예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는 딱 정확하게 세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면 저는 오히려 X에 더 가깝지 않을까 X에 싶은데요. 가까운 세모다 그럼. 사실 저는 그 대체제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리더십 자체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안을 두고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이 깊게끔 고민을 하고 말 하나도 보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개혁제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좀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졌거든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을 좀 어떻게든 괴멸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괴략이 있다라고까지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양쪽의 리더십이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쪽이 대체제가 된다거나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대체제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안을 평가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된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는 세모였던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드리기 위해서는 X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라고 뭔가를 생각하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된다. 지금 전용기 의원은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X인데 요 X 뭐 아까 비슷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이 대선 경선 때 나왔던 표현이 있었어요. 명락대전.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엄청난 경쟁. 그러니까 명락대전이 없었거든요. 이게 시즌2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또는 민주당 내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 세력 구도는 완벽하게 이재명 우세 구도예요.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이내명 혁신위원장 사태 났을 때 당내에서 어떤 의원도 제가 보기에 공개적으로 말 안 나오는 거 보고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면 완전히 변신해 줘야 돼요. 완전히 완벽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분이 총리 시절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저 합리성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뭐 많은 팬덤이 어떻게 뭐 지지자 있었던 분인데 야당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아주 힘을 못 쓰더라고요. 저 요인이 지금 민주당 현재 지지자층들로부터도 힘을 별로 못 쓸 것 같아서 보여져요. 그걸 누구보다 알고 있는 의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많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당내에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선거 치러도 내내 해볼 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지금 수도권에서 어렵다고 지금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는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서 이렇게 언론 보면서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 대목이 좀 우리로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당에서도 아픈 대목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 당내 구도로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체제가 되거나 제2의 명락대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유일한 가능성은 호남에서 불이 붙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범 전 의원님하고 김수 전 총장님이 오랜만에 약간 맥이 통하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정치 현실. 쉽지 않다. 이미 약간 지나버렸다 때가 약간 이런 분석이시네요.
OX 표말 내려주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몇 가지 목소리가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발표한 바도 있어요. 그 내용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얘기는 뭐 상당히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런 행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각오 또 의지를 표출하신 것이고 본인이 결국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이낙연 대표가 필요할 때는 하시겠죠.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의 제안을 존중합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또 비회기 기관을 확보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체포 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불체포권 포기에 대한 이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은 이거 따로 뭐 당론 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동의안 그것 때문에 회기를 일부러 잡고 이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이 선언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 내용을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시점이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온 다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지금 정치권에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건 그냥 예정대로 간 거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몇 가지 좀 내놨는데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귀국했지만 지난 정부의 총리로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었던 망국적인 부동산 정책,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못다한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인 변호사. 그러니까 이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과오가 있었다. 정책적 과오 많았는데 당시에 아주 길게 총리하셨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네네.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면서 아니 사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그래요? 지금은 예. 아까 뭐 현근택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낙연 대표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저렇게 비판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저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 게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 대한 그 비판은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으면 족하지 총리한테까지 저렇게 할 건가? 조금 그 약하다. 그 비판의 그 정도나 그런 내용이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저기 과연 뭐 적절한 그 논평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들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만약에 지금 여당의 대변인 맡고 계신다면 난 저런 논평 안 하는데 약간 이런 말씀 같네요. 지금요.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책임론을 여당에서 묻고 있어요. 사과부터 하세요. 이 말인데.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가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서 정권 교체를 이룰었다면 본인들은 고마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낙연 전 대표한테 오히려 좀 잘해보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본인들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 비하해서 지금 민주당을 좀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 보이나 예. 사실 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은 수행을 하고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판을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비판적으로 오히려 좋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아냥을 됐지만 예. 사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당내 민주당 내에서 그 대척에 서 있는 게 이낙연 전 대표예요. 근데 귀국을 했어요. 이거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조금 이거 가면서 봐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아무튼 전 정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입장이 나와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패널분들 반응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했냐는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지금 전 정부 얘기들을 잠깐 하셨거든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제가 다음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우선 키워드가 무슨 미중 대전인데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가 6.25 전쟁 73주년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뭐 정치인들 다 반응들 보이거든요. 논평 입장도 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약간 논평처럼 보이는 책 소개 추천을 글을 올렸거든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책부터 좀 볼까요? 이 책을 올렸어요. 이게 한 방송의 이제 다큐멘터리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 1950년 미중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미중 전쟁으로 규정한 책이에요. 뭐 전초전이다, 양강구대 전초전. 근데 지금 미중 갈등인데 그럼 이때부터 뭐 전초전이 있었다는 이런 해석으로 한 걸로 보여요. 이 책은 좀 더 보죠. 이 책을 추천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SNS상에다 글을 올려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950년 미중 전쟁은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게 뭐 대리전 양상을 띠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해요. 책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신 거는 아니 6.25 전쟁은 북한의 침략 그리고 엄청난 도발 아니었는가? 근데 북한의 도발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는 안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문제 제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과거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고요. 여당에서 나온 반응도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추모 메시지 대신에 6.25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6.25 전쟁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중국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정부가 마련한 행사가 좀 크게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여당 내에서 나온 반응들도 몇 가지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대변인, 윤석 대변인이 추모 메시지는커녕 북한에 면죄부를 주며 거짓 역사관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북한의 침략 전쟁인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요. 북한 바라기만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개탄스럽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약간 이렇게 문제 제기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를 좀 했네요. 김일성의 기획된 도발을 국제관계 속의 산물로 미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에 항거했다. 이런 이미지로 쓰는 공산권의 프로파간다 아닙니까 그거? 아,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일이 커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와 관련해서 신성범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거는 저게 뭐 2년 전에 나온 다큐를 다시 책으로 만든 책이라는데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보십시오. 저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냉전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냉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저 전쟁 자체는 미중 전쟁이 아니에요. 북한의 어떻게 보면 조국 통일 전쟁, 조국 해방 전쟁. 걔들 표현대로 하면 남한의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해방 통일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미국은 당시에 중국은 미국과 냉전의 상대가 안 됐어요. 잘 보세요. 1950년도에 어떻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인지했겠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미국의 상대는 소련이었어요. 그 당시는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는 소련과 중국의 대리전도 미국의 대리전도 아니에요. 다만 이게 뭐냐면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꼬셔서 스탈린한테 가서는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러고 또 마오쩌둥한테는 가서는 스탈린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지원 약속을 받아내고 양쪽을 끌어들여서 벌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냉전의 하나의 깊어지는 계기는 됐지만 1950년 6.25 전쟁을 미중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때 중국은 뭐죠?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날 모택동이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해 49년 10월. 예. 8개월 후에 전쟁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부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벌어져요. 저걸 지원해야 되냐, 북조선을 지원해야 말아야 되냐. 인천 상륙작전 나온 예. 김일성이 직접 친서를 써서 중국에서 갖다 줘요. 그러면 모택동이 여기서 논쟁이 엄청나 보여요. 정치부분 사이에. 주원래 우리가 나라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예. 참전합니까? 주원래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그 임표는 아예 칭비하고 안 나왔어요, 회의에. 왜?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모택동이 밀어붙인 거예요. 왜 모택동은 순망치한 논리로 한반도에 미군 들어오면 우리하고 곧 싸우게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문제를 갖다가 지금도 미중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 사실과 맞지도 않고 과대한 거예요. 예. 차라리 미소 간의 냉전의 산물이었다는 건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미중 전쟁이라는 말은 사실과 틀린. 그때 10월 1일 날 중국이 만들어질 때 장개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대만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개석은 중경에 있어요, 중경. 그때 10월 1일 날 만들어질 때 중공군이 중국 국토의 3분의 2만 상하고 3분의 1은 아직도 전쟁 중이었어요, 예. 49년도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발적으로 뭐 북한을 꼬드겨서 한번 전쟁을 대리전처럼 예. 끌고 갔다? 저는 틀린 말이에요. 김준수 전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일단 6.25라고 하는 이제 이 날짜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소개함으로 해서 예. 이제 일종의 이제 전직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공식 추모하거나 이런 말이 좀 빠져 있어서 비판이 나온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당과 국민의힘은 억지로 지금 색깔론을 막 씌우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또 이 전쟁을 촉발한 게 당시 김일성이지만 예. 두 강력한 중국의 신생 국가인 중국과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들어와서 전쟁을 벌린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KBS 다큐멘터리가 그걸 규정한 거고 실제 우리가 그 6.25가 발발하고 국토를 회복해서 북쪽으로 이제 다시 진공해 올라갈 때 중국은 더 이상 오면 안 된다는 경고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메가더 장군은 무시하고 올라가면서 중국이 다시 개입하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6.25가 나면 이런 부분을 서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그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가 전쟁이 일어났던 가운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이런 것이 시작됐다. 이 점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소개한 건데 이걸 이제 완전히 뭐 이 어떤 뭐 색깔론을 씌워서 예. 뭐 누구는 뭐 간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가면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고 이걸 자꾸 뭔가 이게 색깔을 씌워서 뭘 더 얻으려고 하는지 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정옥신 변호사. 네네. 문 전 대통령이 이 글을 올리면서 추천한 거는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읽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공감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지금.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미중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 70년 전의 미중 전쟁이라기보다는 오늘날 미국하고 중국이 세계의 양강으로서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대립이 1950년부터 73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냐. 기원이 거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중국은요. 정확히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인데 신생 국가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949년 10월 1일 날 건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이었을 때는 생긴 지 2달밖에 안 된 그런 신생 국가였고 그때부터 중국이 뭐 미국하고 대립할 정도로 컸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왜냐하면 1953년 7월 달에 그 휴전 협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인한 사람들 몇 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사인을 누가 했냐면 김일성, 팽덕회, 클라크가 했어요.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뭐 당연히 남침한 사람이니까 이제 휴전할 때 당사자가 된 거고 클라크는
미군의 대장이 아니고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사인을 했는데 연합군 자격으로. 그런데 이제 팽덕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팽덕회는 1.4후 때 이제 중공군이 쫙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때 중국의 정규군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팽덕회는 어떤 그 자격으로 했느냐? 중국의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지원군 뭐냐면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생각하면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정규군이 아니고 예. 그냥 자발적으로 모아진 그러한 인민지원군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은 들어갈 수도 없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팽덕회가 예.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더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미중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누가 봐도 북한이 남침한 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데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휴전 70주년이잖아요.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 어찌됐든지 간에 문 대통령이 이제 6.25를 보는 시각이 저러한 시각이다. 저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전용기 의원께는 일단 뭐 이 상황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시점, 때마다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가요, 계속?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상황과 흐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의중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비판을 보면서 참 여당 맞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비아냥을 들리면서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이 해당 사안들도 최고위원회에서 나왔거든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온 남침이라는 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 함의가 있다라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색깔론을 씌우기 위한 사실 저는 이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생과 다른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굳이 어떻게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색깔론까지 더 씌우려고 하는 거는 이거 2023년도에 정치권이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범 저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좀 꼭 끼어드려야 되는데 보십시오. 한때 한반도 전쟁 기원이라는 수정제의 이론이 횡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 거대한 냉전의 한 축이었고 누가 먼저 총을 쏘았니 아니면은 무슨 공격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남과 북은 당시에 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인론, 외인론에서 얼버무렸던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던 거 목표는 조국 통일 전쟁, 조국 해방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께서 이걸 미중 전쟁으로 표현하는 게 지나치게 아주 좋게 표현하면 나이브한 거예요. 아주 얼치기 이론에 탐닉해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 중국 전쟁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7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멋져 보이는데 사실과 틀린 말이고. 사실이 아니잖아요. 미중 전쟁이 어떻게 미국, 중국은 그다음에 53년부터 72년까지 닉슨이 갈 때까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때도 싸웠나요? 거의 싸움에서 이어져야죠. 1950년 한국 전쟁을 미중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저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뭐랄까 정말 얼치기 이론의 조합판이에요. 저게 다큐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다큐를 만들어야 되는 요즘 다큐는 옛날 책 가지고 작가들이 쓰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그 책 하나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저걸 굉장히 프로모션하는 이걸 그럴듯한 논리로 SNS에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거. 알겠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요즘에 뭔가 SNS에 본인과 관련된 의견 또는 사진, 어떤 모습 이게 좀 잦긴 해요. 근데 이번에도 6.25 관련해서 그 즈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정치권에서 오늘 얘기가 좀 꽤 됐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글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지점들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있는데 저게 뭐죠? 검찰티콘은 뭡니까? 검찰티콘. 뭐 만든 말 같기도 하죠. 자,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 6.25 전쟁 이 기념식이 있었잖아요. 여기 참석을 했어요. 장관이니까. 근데
여기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고가 됐겠죠. 없어졌다고. 근데 통상 이런 데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뭐 글쎄요. 뭐 분실이 가능성이 많아 보였죠. 근데 여기 보면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강력팀이 투입이 됐어요. 핸드폰 찾으러. 장충체육관이 행사장이었는데 수색을 하고 인근 CCTV 다 뒤져서 확인했대요. 강력팀이. 강력팀은 약간 뭐 조폭, 뭐 마약, 뭐 약간 이런 거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행사 참석한 한 분이 습득했어요. 전화기가 있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분실물을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다 준 거예요. 이거 누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고 갖다 준 거예요. 찾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기 의원님? 네. 뭐 다행히 찾았답니다. 아무튼 잊어버린 법무장관 핸드폰이었는데 찾았다 그래요. 근데 주목되는 거는 경찰까지 이제 출동해서 수색했다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해당 보도를 조금 전에 보고 사실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핸드폰이라서 경찰이 좀 열심히 찾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면 예. 통상적인 전원 체육관에서는 CCTV도 한번 확인 안 해줍니다. 만약에 경찰이 왔을 때 CCTV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면 본인들이 굉장히 심도 깊게 판단을 해서 이런 CCTV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예.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휴대폰이 없어졌다. 이것은 절도다. 큰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경찰팀이 약간 누가 훔쳐갔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설정을 했다는 걸로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사안으로 설정을 하고 심지어는 강력팀이 들어와서 CCTV를 다 한번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누군지도 특정을 했어요. 그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람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점유 이탈물을 주어서 그러니까 무슨 경찰서에 이렇게 갖다 줬다는 거거든요. 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우리 행정력이 우리 공권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했던 것이고 오히려 이 한동훈 장관의 이 권한과 이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한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께서 혹시 국회에서 핸드폰을 분실시키면 이렇게 찾아줄까요? 절대 안 찾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국회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주장을 해도 잘 찾아보시라라고 대답을 하겠지 이렇게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CCTV 확인하고 누가 주워갔는지 확인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마 더 하지 않을까 더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별거 아닌 걸로 됐어요. 금방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흘린 거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금방 찾아서 뭐 다시 돌려줬다 이런 얘기인데 다음 것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그만큼 뭔가 주목을 참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 한동훈 장관 사진 옆에 있는 이거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 인형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가요? 한동훈 장관하고 위에 보면 한동훈 인형이랍니다. 이런 게 등장했어요. 이게 이른바 굿즈로 한동훈 인형이 등장했답니다. 아, 이게 파는 건가요? 이런 인형을 누가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옆에 거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캐릭터, 이모티콘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이 핸드폰 메신저에서 이거를 얻을 수 있대요. 검찰 이모티콘인데 이게 검찰 수사관이 이걸 만들었대요. 근데 이거를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했는데요. 10분 만에 무료로 일단 한 2만 5천 개 정도로 오픈했는데 10분 만에 동이 났답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된답니다. 이거 구하려면. 그러니까 검찰, 한동훈 굿즈 이렇게. 영진 변호사. 네네. 혹시 이거 검찰 이모티콘 받으셨어요? 아니요. 뭐 관심이 없으셨군요. 이거를. 늦었군요. 네네. 아니 근데 앞선 모습도 있지만 이 굿즈도 만들고 뭐 검찰 이모티콘 이렇게 등장하는 게 이게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런 모습들 단순한 장관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이죠. 뭐 셀럽 아니겠습니까? 연예인이요. 예.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부의 모든 장관 다 합쳐도 한동훈 장관 한 명의 그 존재감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팬심이 딱 있게 되면은 요즘은 저런 거 만든 게 너무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인형도 만들어서 5만 원씩에 팔아도 거의 지금 가격이 49,900원이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걸 사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뭐 이모티콘 같은 것들은 그냥 그야말로 뭐 더군다나 공짜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핸드폰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뭐 분실했는데 안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전용기 의원이 핸드폰 분실하면은 경찰에서는 예. 훨씬 더 집중적으로 찾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이니까. 조영진 변호사가 잃어버렸을 때보단 그래도 경찰이 좀 나서줄 거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핸드폰은 경찰에서 찾아줘야 돼요. 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전용기 의원 핸드폰에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조영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 핸드폰 잃어버렸다. 그것을 단순히 분실이니까 괜찮은데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핸드폰에는 제 핸드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겠네요. 중요한 정보들 많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이니까. 국가에 관한 그런 정보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저 중부경찰서에서 좀 너무 호들갑을 떨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장관 핸드폰 아무나 못 열거든요.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몇 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빨리 찾기는 찾아야 되지만 저렇게 막 뭐 제 폰은 사실은 저는 그것도 안 하거든요. 비밀번호도 없는데 예. 한동훈 장관 핸드폰은 웬만해서는 진짜 뭐 애플 본사 정도 과거에 와야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이게 안 열린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마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렇게 호들갑하는 모습은 좋지 않았던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전용기 의원이 지금 발언 깨달라고 또 손 드셨어요. 말씀하세요. 예. 저는 휴대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한동훈 굿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의 굿즈가 나왔고 이것이 사실 세상이 바뀌면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인 굿즈도 좀 종종 나오거든요. 요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이제는 정치인의 일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형 굿즈가 등장한 걸 보니까 네,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에서 이거 옹호한다면 저는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팬덤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대깨문이라고 엄청 비난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생기자마자 개딸이라고 엄청 비난했는데 예. 한동훈 장관의 팬덤이 생겼는데 이것을 옹호한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수 전 총장님 계속 굿즈 보시면서 이렇게 막 미소를 지으셨는데 무슨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을 꽤 잘 만드는 사실인데요. 잘 만들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초상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허락 없으면 못 만드는 거고 그럴 수 있네요. 또 불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과연 이거 허락을 했는지 이거 만드시는 분이 연락 접촉을 해서 그렇죠. 동의를 받았는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문제는 이제 저런 걸 통해서 뭔가 정치 기획을 해보겠다는 생각이나 또는 뭐 상업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히 정부 그 장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만들어서 제작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그랬다면 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분은 그 장관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 이름 따서 이 인형 이름이 훈이 인형이다. 훈이. 한동훈 그 뒤를 정치인들 끝자를 따서 이렇게 부르는 게 유행인데 여기서 훈이 지킴 인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 화면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열리지 않고 이제 계획이 잡힌 이 행사인데요. 대한상이 제주 프롬이 7월 중순에 열리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상이잖아요. 상이. 그렇다면 아무래도 경제 또는 약간 어떤 기술 뭐 이런 거 관련된 강연과 세미나가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 보세요. 강연하시는 분들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납득이 되죠? 경제부총리니까 상이. 환경부 장관. 그렇죠. 요새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슈니까. 한국은행 총재.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 총재니까. 근데 여기 보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강연을 합니다. 근데 주제는 이 뭡니까? 여기 밑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 신성범 전 의원님. 이거 대한상이 포럼인데 경제부총리, 환경장관, 한은 총재와 함께 한동훈 법무장관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보통 저 정도 되면 법무부 장관이 글쎄 제가 그 뭐 대한상에 가서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거절을 하는 게 상례일 텐데 제목은 또 잘 이끌어내 경제 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이라. 경제 성장과 법무행정. 법무행정과 기업 역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예. 저 정도라면 뭐가 좀 한동훈 장관이 제가 생각했던 것 달리 나름 대중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의심하게 돼 만드네. 지금 요 포럼이요. 이게 이제 이 기업인들이 참석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단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업인들이 문의가 많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룰 정도인데 언론에서 한 장관이 오느냐, 진짜냐, 그러면서 문의가 많다.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어 사실. 경제 성장 이끄는 법무행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업 수사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공정거래에 대한 원칙적 문제제기가 될 것인지 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개가 좀 떠오르는데 저도 뭐 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판단해야 되겠는데 다만 한동훈 장관 측에서 저걸 수락했다 하면 좀 정치의 의미는 부여 가능한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혹시 이런 약간 기업인들 관련된 강연에 경제 성장과 법률 뭐 이런 강의 해보신 적 있어요? 그 사법연수원에요. 예. 어떤 과목이 있냐면 예. 경제범죄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범죄론이요? 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경제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법적으로 이렇게 체제가 완비가 되지 않으면은 예컨대 이제 제가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출장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중국은 판결이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업인들이 가가지고 안심하고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도 이제 경제 성장하고는 사실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코인이나 뭐나 이렇게 특히 자본시장법 관련해가지고 증권범죄 이런 것들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사실 상당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하거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약간 좀 다른 평가를 내주셨는데 아무튼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요.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이 자꾸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예요? 국회만 오면 이 질문 빠지지 않고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낼 때마다 검사 출신 이게 따라 붙잖아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관련된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왕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사공천, 검사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검사왕국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검사들 출신 중에 이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활동하고 언론이라든지 또 사회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헌신과 희생 대중성을 확보한 그런 검찰 출신이 정치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수도권에서 뛰어야죠. 수도권에서 그 인지도와 대중적 그 인기, 능력, 역량 그런 거 가지고 수도권에서 맹렬하게 뛰어야죠. 김주수 전 총장님, 김성태 전 의원 얘기, 뭐 수도권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보면 김기현 대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 가지 영상했어요.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검사 걱정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알합니다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걸 고지고대로 안 듣나 보죠. 일단 김기현 대표는 상당한 그 기본적인 명분 같은 걸 이야기한 것 같고요.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검사 출신들이 준비한다면 수도권에 승부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공언하지만 대부분의 여의도권에서는 검사 출신들이 뭐 6개월이 될지 1년 전에 나와서 민간 신분으로 해서 나오면 검사 공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곳이 곳곳에서 보이고요. 뭐 거론된 후보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기현 대표의 저런 그 호언이 정말 뭐 그 현실 그때 그 공천이 막상 가까워지면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이야기를 지금은 강조를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뭐 인물 교체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기존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 인물 발굴 이런 이름으로 그때 당시 이제 대거 밀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현실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성범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가 누누이 그런 거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또 끊임없이 또 진짜요,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특정 지역을 이른바 TK, PK의 검사 출신들이 많이 공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분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보시죠. 근데 자 누구를 우리 당의 예. 빵빵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공천장에 예. 마지막 직위는 국민의힘 당대표 대표. 김기현의 인 찍혀야 돼. 아. 그런데 당대표가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그런 일 절대 없다고. 없다고. 예. 다는 한다. 자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그러면 저걸 만약에 뒤집게 되는 순간 예. 2022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김기현 대표는 뭐가 돼서 천만의 말씀 억척이다 용산의 뜻도 같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때 몇 달 후에 검사 몇 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까 그럼? 난리가 나죠. 당의 신뢰도 떨어지고 김기현 대표 본인도 다시 한번 여기 우리 이런 데서 또 소환돼서 얼마나 두드려 맞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면 저게 현실이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판단은 저 말이 맞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저렇게 되면 검사공천이 많아지면 선거 전체를 망치게 될 거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전용기 의원께서는 이 옆집 정당에서 지금 나오는 이 상황인 건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3번에 걸쳐서 자존심? 검사 공천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용산에서는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기용해서 주요 요직들에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제는 명망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예. 사실상 그 용산에서는 나중에 검사를 공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오더를 내릴 수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사 공천은 없을 것이다. 예.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고자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린 것을 막고자 마지막 자존심으로 검사 공천은 없다라고 단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정치는 또 생물이기도 하고 예. 내년 초에 가보면은 저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김기현의 리더십이 평가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검사 공천이 없다라고는 하나 어떤 식으로 변질될지는 모르겠고 저 역시도 사실 국민의힘이 살려면 검사 공천은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라고는 봅니다만 용산의 뜻이 같을지는 저도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 계신 정혁진 변호사는 뭐 들으신 바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들은 바는 없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검사의 개념을 검사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 출신이라는 게 과연 뭘 뜻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현직 검사를 뽑아가지고 예컨대 지금 뭐 무슨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옷 벗고 나온 사람을 그 공천을 한다. 그럼 검사 공천인 거죠. 예. 그런 건 없을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예컨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홍준표, 원희룡, 권영세 이런 분들은 검사 출신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검찰에 있다가 다른 자리에 이렇게 몇 년 있다가 뭐 그런 분들도 검사의 카테고리 중간 단계를 어떤 거친다면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해석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사실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의힘의 상당한 한 축은 결국 지난 정부에서 참여연대였던 것처럼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건 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운용의 묘를 김기현 대표가 과연 공천장에 이제 도장을 찍을 때 어떻게 운용의 묘를 발휘할 것인지 여부에 내년에 그 총선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검사 여기서 말한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검사 공천이라는 거는 검사에서 바로 총선 나오는 거냐 중간에 거친 거냐 아니 이거 복잡해지는데 이게 법률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뭔가 해석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자, 다음은요. 뭐 영상을 좀 하나 했는데 요즘에
정치권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문제 가지고 여야 정말 격한 갈등 벌이는데요. 한쪽에서는요. 어디 가서 막 회를 먹고 뭘 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단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주장을 하면서. 두 가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무래도 영양이 많이 있죠? 아유, 큰일이네요.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좀 수산물을 좀 오염수 있다는 거 하지 말고 서민을 위해서 말씀 좀 잘해서 밥 먹고 살자. 자, 식사.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군대나 와, 설탕도 넣었죠? 여기도 맛있다. 엄청 달아요, 엄청 달. 누가 보더라도 얼토당토하는 괴담, 그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라고. 안 하시고 찬성한 걸로 간주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일본 앵무새 같은 우리 정부의 거짓말이야말로 괴담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뭐 오염수 얘기요, 이거 얘기하면요 1시간 부족하거든요. 지금요. 뭐 먹방과 단식이 막 맞서는 모습인데 그냥 영상으로만 전해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바로 키워드로 넘어왔는데요. 아시겠죠? 러시아 얘기입니다. 근데 오리무중입니다. 키워드가 오리무중이니까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른바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프리고진.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지금요. 반란 접었다고 그러는데 어디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선요. 관련된 영상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Мы находимся в штабе. 7 часов 30 минут утра. Под контролем военные объекты Ростова, в том числе аэродром. Мы находимся здесь, блокируем город Ростов и идем в Москву.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Конфронтация внутренней и избежать столкновений с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쿠데타인가 반란인가 아무튼 하루 만에 거의 뭐 1000km로 올라갔는데 또 하루 만에 접었어요. 이제 안 한다고. 그리고는 뭐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죠. 이름은 예부게니 프리고진. 핫도그 장사에 성공했답니다. 이게 지금 반란하고 핫도그 장사는 안 어울리는데 이제 출발점이 이래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기 뭐 이런 전과가 많고 약간 이 자잘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 그래요.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근데 핫도그 장사 성공했고 1996년부터 레스토랑 사업을 했는데 이 식당을 푸틴이 자주 갔대요. 그리고요. 푸틴과 이 프리고진에 겹치는 거는 고향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인연이 있답니다. 여기도 지역을 굉장히 따지나 봅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거. 근데 이 식당 자주 가서 알게 됐는데 프리고진의 스토리에 매료가 돼서 크렘린궁 케이터링, 그러니까 정부 행사에 음식 납품하는 걸로 떼돈을 번 겁니다. 떼돈. 그래서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여기 사진 보세요. 뭔가 서빙하는 듯한 모습 있잖아요. 푸틴의 표정이 이게 만족인가요? 불만인가요? 아무튼 이런 모습까지 사진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이 케이터링으로 돈을 벌어서 2014년에 용병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바그너 그룹. 악명 높은 그룹이죠, 지금요. 시리아, 리비아 내전 등 계획, 그리고 전쟁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이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초반에 참여를 했죠. 근데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반란을 금방 접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사라졌답니다. 자, 신성범 전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좀 한 2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른바 저 푸틴의 충견, 뭐 요리사 소리를 듣던데 갑자기 무슨 이 용병 회사를 차리더니 뭐 실권자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반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뭔가 허술한 겁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허술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란이죠. 무장 반란. 쿠데타는 아니고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명분은 뭐냐? 결국은 지금 국방부 장관 쇼이구하고 총참모장 게라시모프가 일을 잘못해서 우리 애들만 그 바그너그루만 양 많이 죽었다. 전투도 잘못하고 이런 무능한 친구들을 왜 안 몰아내냐고 푸틴한테 병간하러 가겠다. 불만을 가진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을 정식으로 이름을 대진 않아요. 할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하지만 목표는 뚜렷한 거예요. 장관하고 총참모장을 날려라 이야기인데 푸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날리겠어요, 그거를? 날릴 수가 없잖아요. 정규군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그 군 통솔체가 무너질 텐데 앞으로 뭐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럼 저 바그나그룹 한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다시 러시아 정규군에 넣을 건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테고, 그럼 다시 별도 계획을 체결할 건지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만 로스토브 나도누에서 보르네시까지 올라갈 때 500km를 가는데 화면 보세요. 화면 보면은 청룡 큰 그 트럭에다가 장갑차 싣고 탱크 싣고 올라가는데 러시아 정규군이 공격한다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허리하는 말로 모를 정도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러시아가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됐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푸틴의 장악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마지막 화면에 나왔지만 주민들이 박수치고 로스토브 나도누를 떠나는 프리고진의 병사들 향해서 사진 찍고 박수 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영웅시 되는 거예요. 정규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못 싸우는데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은 바흐무트를 그래서 점령한 거 아니냐. 영웅시하는 이런 게 있는 거고 또한 정규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쇼이구나 그 게라시모프를 날리라는 해임하라는 프리고진의 주장에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푸틴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예요. 푸틴은 그 체면을 살린 거는 뭐냐면은 벨라루스 대통령이 가운데 끼어서 푸틴 체면을 살려준 거예요. 중지했다고 그러죠? 중지하니까 푸틴도 모른 척하면서 넘어가 준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푸틴 장악력이랄까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한 거예요. 벨라루스로 망명을 선택했다라고 알려졌는데 벨라루스에서는 입국 여부 확인할 수 없다. 뭐 안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방 언론 중심으로 김준수 전 총장님, 이거 혹시 푸틴이 보낸 뭐 누군가에게 암살당한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일단 독재 국가에서 이제 권력의 어쨌든 말을 듣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는 상당히 비참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안 벌어질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프리고진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 뭐 은신처라든지 어쨌든 자기가 머물 곳을 밝힐 이유가 없고 또 그런 걸 또 약간 비공개하는 것이 신상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 현상은 독재 국가의 전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인 러시아의 푸틴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부하들을 분할 통치하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제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데서 비공식적, 비합법적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이 전쟁하면서 계속 본인이 이제 어떤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국방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한 이걸 이제 푸틴이 적절하게 제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 발언을 계속 키우면서 오히려 국방부를 견제하는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독재 국가의 절대 권력에서 나타나는 허술함인데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45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차지철 경호실장하고 김재구 중앙정보부장이 이렇게 이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암살이 일어나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 한 행태가 러시아에서도 나타났다. 물론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푸틴의 충견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충견이 물은 거예요, 주인을. 그럼 운명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